퇴직 후 개인 택시 현실은 지옥이었다. 1년 만에 무너진 이유. 사실 은퇴를 준비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젊을 때야 앞만 보고 달리면 되지만 어느 날 문득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둔다면 앞으로 뭘 먹고 살지? 하는 고민이 확 밀려오면 누구라도 마음이 복잡해지죠. 저도 그랬어요. 한 직장에서 십수년 혹은 수십 년을 일해온 뒤에 퇴직 언젠가는 올 게 뻔히 보이는데도 막연한 두려움이 먼저 앞서더군요. 그러다 보니 사람마다 퇴직 후에도 내 손으로 꾸려갈 수 있는 어떤 안정적인 일을 꿈꾸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안정감을 택시에서 찾기도 해요. 특히 개인 택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길을 직접 가보고 이건 만만치 않은 선택이구나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제가 개인 택시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 내가 마음대로 시간 조절할 수 있다. 손님만 좀 잘 잡으면 월 30만 400은 벌겠다. 이런 장밋빛 기대를 많이 했죠. 주변에서도 개인 택시 있으면 한 달에 몇백은 순식간이야 라는 말도 숱하게 들었고요. 하지만 실제로 그 길을 걸어보니 이게 정말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하루 열 몇 시간을 몰아야 하는 날도 부지기수였고 승객들을 상대하는 일도 만만치 않고 기름값을 비롯한 유지비에 부품 교체 등 예기치 못한 지출이 끝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몸이 버티지 못해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고 결국 불과 1년 만에 힘겹게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상황과 제 주변 사람들의 사례를 곁들여서 왜 제가 퇴직 후 개인 택시 현실은 지옥이었다 라고까지 얘기하게 됐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었기에 그래 한번 해보자. 난 운전은 자신 있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택시 면허도 어렵게 마련하고 중고 차량도 제법 잘 골라서 시작했죠. 시내 구석구석을 오가며 손님들을 태우다 보면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네. 일하는 만큼 벌잖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니 하루 10시간, 12시간씩 운전대를 잡고 나서야 겨우 평범한 직장 생활에서의 월급에 근접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평소 운전이 취미였다고는 해도 이건 이미 일이 되어버리니 즐길 여력이 사라지더군요. 또 문제는 운전 자체가 아니라 부수적인 지출이었습니다. 택시를 몰다 보면 기름값이야 필수적인 부분이고 시간을 늘리면 늘리는 대로 소모품 교체 주기도 빨라져요. 대타이어, 엔진오일, 각종 소모 부품들 이것들이 계속해 돈을 잡아먹는 겁니다. 거기에 개인 택시라고 해도 보험료, 차량 유지비, 그리고 일하다가 생길 수 있는 사소한 사고에 대한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순이익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게다가 손님이 한가한 시간대는 오히려 차를 세워놓고 있어야 하니 그 시간은 공친 거나 마찬가지고 피크 시간에만 열심히 몰아도 한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일할 때는 극도로 집중해야 하니 체력 소모도 심각했고요. 잠깐 집에 들어오면 온몸이 쑤시고 다음날 새벽 다시 나가려면 대충 2~3시간 눈 붙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한 달, 2달은 어떻게든 내 사업이다 라는 의지로 버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도 망가지고 실질적으로 통장에 남는 돈도 기대만큼이 아니더군요. 그렇게 1년 일하는 시간을 소비하고 나니 결국 다시 다른 일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 지인이 겪은 이야기인데 이분 역시 50대 후반 퇴직 후 제2의 인생으로 개인 택시에 뛰어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자영업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지 않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대요. 가게를 차릴 필요도 없고 재고 관리나 직원 문제도 없고 자기는 열심히 운전만 하면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막상 택시를 몰기 시작하고 나서는 사람 대하는 게 그리 간단치 않다는 걸 크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게 손님만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택시가 돌아다니는 길 위에는 온갖 운전자와 보행자가 얽혀 있잖아요. 운전대 잡다 보면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도 있고 택시라고 하니까 더 날카롭게 대하는 분들도 있죠. 또 어떤 날은 손님으로부터 반말을 듣거나 술 취한 승객을 태워서 몸싸움에 가까운 시비가 붙기도 하고 뭐랄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내 사업인가? 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이분이 새벽 시간대에 술 취한 승객을 태우고 갔다가
별의별 욕설을 다 들으셨대요. 감정이 격해진 손님이 택시 뒷좌석에 음식물을 쏟아버리고는 사과 한마디 없이 빨리 가라만 외치는데 이게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건지 욕먹으려고 하는 건지 현타가 확 오더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그분도 반년도 안 돼서 차 팔고 그만두셨어요. 신경 쓰는 일이 너무 많고 정신적으로도 고되다 보니 집에 와서도 가족하고 말 한마디 나누기가 싫어진다고 해요. 손님에게 당하는 불쾌감, 도로에서의 스트레스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가족에게까지 짜증으로 나오니까 스스로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관점인데 개인 택시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듯 보이던 분이었어요. 이분은 이미 수년 전에 개인 택시를 시작하신 분인데 은퇴 후의 삶이 꽤 괜찮다고 주변에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손님만 꾸준히 태우면 매일 적정 수입이 나온다며 처음엔 주변 사람들에게도 택시를 권유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뵀을 때 표정이 밝지 않길래 물어봤더니 이분 말씀이 점점 택시업계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카카오 택시 같은 플랫폼 택시가 늘어나면서 단순히 길거리에서 손님 태우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분은 좀 더 장거리 위주로 공항이나 시외를 오가는 쪽으로 노력해봤지만 너무 변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막히는 길, 날씨, 취소하는 승객 문제, 또 장거리를 태운다면 태운 대로의 장단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땐 오히려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라는 거예요. 게다가 코로나 이후로 택시를 찾는 승객도 줄었고 요즘은 대리운전 기사나 자가용 카풀 등 다양한 선택지가 많아지다 보니 택시를 굳이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대요. 그러니 이분도 예전만큼의 확실한 수입이 아니라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택시 업종을 접고 뭔가 다른 부업을 알아봐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이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사례를 모두 놓고 보면 퇴직 후에 개인 택시가 마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만만치 않고 차량 유지비나 보험료, 영업권 등등 실제로 나가는 돈도 생각보다 크며 승객 응대에서 겪는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더욱이 플랫폼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단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만으로는 버텨내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인 택시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저도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가장 큰 건 은퇴 후에도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서 벌어들인다는 느낌에 대한 갈망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택시 주인이 되니까 마음만 먹으면 야간 근무를 피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또 택시를 몰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정도 운전이면 나도 할 수 있지 하고 시작하시지만 실제로 부딪혀보면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워낙 많죠. 물론 이렇게 제가 말한다고 해서 모든 개인 택시가 다 망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분명 능숙하게 승객을 대하고 자기만의 운영 노하우로 나름 괜찮은 수입을 올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결과인 건 아니라는 거죠.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 내성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차량 유지비와 리스 또는 면허 취득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계속 변화하는 택시 산업 환경까지 전부 고려했을 때 과연 이것이 퇴직 후 안정적이고 편한 직업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제 경험과 주변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많이 회의적이에요. 제 경우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겪었던 시행착오와 그로 인한 몸과 마음의 소모를 만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여유롭게 지낼 걸 하고 후회하는 순간도 많았어요. 개인 택시 면허를 얻는 데 들어간 비용, 차량을 구매하고 수리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돈,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망가진 건강이 너무 뼈아팠죠. 계속 장시간 앉아서 운전하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성할 날이 없었고 수면 패턴이 무너져서 늘 피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라는 게 결국 내 몸과 마음,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까지 잘 챙기면서 살아가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경제적 수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지출 요인이 너무 크다면 과연 그것이 나에게 맞는 은퇴 생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개인 택시는 차분히 준비하고 실제 현장을 여러 번 경험해 보면서
체력을 비롯해 나의 성향, 그리고 앞으로 바뀔 시장 상황까지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많은 분이 저에게 그럼 은퇴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정답은 사실 없다고 봐요. 사람마다 강점도 다르고 원하는 생활 패턴도 다르니까요.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무작정 누군가의 말이나 막연한 기대를 따라가기보다는 직접 발로 뛰고 또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개인 택시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택시 운행이 실제로 어떤 리스크와 비용을 수반하는지, 체력적으로 내가 버틸 수 있는지, 계속해서 변동이 큰 플랫폼 시장에서 살아남을 대안은 있는지 반드시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그래야 후회가 적을 거예요. 저는 1년 만에 그만두면서 이런저런 후회도 크지만 동시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은퇴 후 삶은 이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명확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퇴직 후에는 조금 더 홀가분하고 몸과 마음을 덜 소모하면서 자기만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섣불리 뛰어들기보다는 충분한 정보 수집과 자기 성찰이 꼭 뒤따라야 합니다. 혹시라도 개인 택시를 은퇴 후 대안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와 제 지인들의 경험담을 한 번쯤 참고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리고 싶네요. 한번 넘어져 본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부디 앞으로의 은퇴 후 삶은 더 행복하고 여유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은퇴 후 인생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 후 매달 2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금액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다릅니다. 한 달 생활비는 과연 얼마가 적정한지 어디서부터 잘못 계산한 걸까요? 50대, 6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을 이 질문.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은퇴 후 한 달 생활비 정말 200만 원으로 충분할까? 은퇴하면 생활비가 많이 줄어들겠지. 아이들도 독립했고 대출도 다 갚았으니 매달 200만 원이면 넉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막상 은퇴 후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쌓이고 예상했던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례 1. 건강관리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 50대 초반에 퇴직한 박씨 부부는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직 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면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매달 약값과 정기적인 병원 방문비로만 2,030만 원이 추가로 나갔고 물리치료나 건강보조기구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더 큰 문제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큰 질병에 걸리면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60대 이후의 건강관리는 필수지만 그만큼 비용도 꾸준히 발생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계획할 때 건강관리비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박씨 부부의 사례가 보여줍니다. 사례 2. 예기치 못한 가족 지원. 김씨 부부는 30년 직장 생활 끝에 은퇴하며 자녀들이 독립했으니 앞으로는 자신들만의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갑작스러운 실직을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결국 김씨 부부는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적금을 깨고 매달 50만 원 이상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요즘은 부모 세대가 자녀를 지원하는 일이 흔하지 않냐고 하겠지만 이런 일이 은퇴 후엔 훨씬 더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김씨 부부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가족 지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례 3. 여가와 사회생활 비용. 최씨 부부는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 매달 200만 원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은 물가가 낮을 거라 생각했지만 교통비와 여가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도시에 살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시골에서는 차가 필수였고 차량 유지비만 매달 30만 원 넘게 나갔죠. 또한 은퇴 후엔 시간이 많아져서 문화생활이나 취미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또한 생활비로 이어졌습니다.
최 씨 부부는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결국 돈과 연결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 달 생활비 계획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1. 고정비와 변동비를 세분화하세요. 생활비를 단순히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으로만 계산하지 마세요. 의료비, 여가비, 차량 유지비, 심지어 예상치 못한 가족 지원비까지 포함해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와 관련해 만성질환에 대비한 보험을 고려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2. 비상금은 필수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은 반드시 옵니다. 이를 대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마련하세요. 자녀나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원을 다각화하세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소규모 창업, 재택근무 혹은 자격증을 활용한 프리랜서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작은 돈이라도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 매달 200만 원으로 은퇴 후 생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보면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생활비를 압박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50대, 60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은퇴 후 삶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는 말 잊지 마세요. 은퇴 후 생활비의 현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의 삶은 누구나 꿈꾸는 여유로운 은퇴라는 말처럼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며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돈이 덜 든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앞서 언급한 사례들이 보여주듯 은퇴 후에는 새로운 지출 항목이 생기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전문가로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고정비의 함정 예상보다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고정비는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정비는 생각보다 쉽게 줄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주거비용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관리비, 수도전기요금 같은 비용은 꾸준히 나갑니다. 여기에 냉난방비가 더해지면 여름과 겨울에는 비용이 확 늘어납니다. 식비와 생필품비 젊을 때보다 소식한다고 해도 건강을 챙기려면 양질의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유기농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다 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갑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고정비는 여전히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요소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줄여 관리비를 아끼거나 생활 패턴을 단순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변동비의 리스크 예상치 못한 지출이 은퇴의 함정. 은퇴 후에는 변동비, 즉 갑작스러운 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동비에는 크게 3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1. 건강 관련 비용. 60대 이후에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건강관리 비용입니다. 질병은 은퇴 이후의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병원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가족 지원. 아무리 자녀들이 독립했다고 해도 부모 세대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습니다. 결혼자금 지원, 자녀의 갑작스러운 실직, 심지어 손자 손녀 교육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여가와 사회적 관계.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취미생활, 여행 등 여가 비용은 삶의 질과 연결되기 때문에 무조건 아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획 없이 지출하다 보면 금세 생활비가 바닥날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생활비 계획 실질적 조언. 1. 생활비 세부 계획을 세워라. 단순히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은퇴 후엔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비, 주거비, 관리비, 식비 등 꼭 필요한 지출, 변동비, 의료비, 여가비, 가족 지원 등 예상치 못한 지출, 비상금, 큰 지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 자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 계획을 세우면
현실적인 은퇴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 소득원을 다각화하라. 은퇴 후에도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나 재택근무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해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소규모 창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3. 최소한의 비상금을 마련하라. 은퇴 후 삶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가족 지원, 집 수리 비용 같은 큰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상금은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4. 사례로 본 현실적인 준비법. 사례 1.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한 이씨 부부. 이씨 부부는 은퇴 후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매달 200만 원으로 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행이나 취미생활로 여가비가 늘었고 남편이 갑작스런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이 씨는 은퇴 전부터 자격증을 취득해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고 아내는 재택근무를 통해 월 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추가로 벌었습니다. 그 결과 생활비의 압박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작은 집으로 생활비를 줄인 박씨 부부. 박씨 부부는 퇴직 후 도시의 큰 아파트를 매도하고 교외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비와 공과금이 크게 줄었고 주거비 부담 없이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는 큰 집보다 유지비를 아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례 3. 비상금을 활용해 위기를 넘긴 김 씨 부부. 김 씨 부부는 퇴직 직전까지도 매달 수입의 20%를 비상금으로 모아두었습니다. 은퇴 후 자녀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지만 이 비상금을 통해 큰 부담 없이 자녀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비상금은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은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된다. 퇴직 후의 생활비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질,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개인의 안정성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60대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지금의 선택이 은퇴 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작은 준비라도 시작하세요.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안정적인 은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억으로 뭐 하냐고요? 솔직히 서울에선 전세도 어려운 돈이죠. 그런데 그 1억으로 매일 받아보며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요? 요즘 50대, 60대 사이에서 조용히 입소문 난 은퇴 이민지가 있습니다. 바로 태국 파타야입니다. 언뜻 듣기엔 관광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은퇴자들의 생활지로 더 유명해지고 있어요. 은퇴하면 다들 말합니다. 이젠 좀 쉬면서 살고 싶다. 돈 걱정 없이 바다 보고 맑은 하늘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서울이나 수도권에선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공기 탁하죠. 병원은 사람 넘치고 장 보러 가면 물가에 한숨 나오고 이러니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정말 은퇴 후에도 한국에서 살아야 하나? 그러다 발견한 것이 파타야입니다. 그 시작은 단순했어요. 한 달 살기 정도로 가봤다가 머릿속을 딱 스치는 거죠. 여긴 내가 꿈꾸던 은퇴 생활인데? 첫 번째 사례 59세 김동섭 씨. 나는 더 늦기 전에 결정했다. 김동섭 씨는 대기업 퇴직 후 2년간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월 200이 넘던 월급은 꿈이 됐고 마트에서 할인 상품만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파타야 은퇴 이민 콘텐츠에 눈길이 갔습니다. 일단 2주간 둘러보자고 다녀온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한 달 숙소비 30만 원, 외식도 만원이면 충분. 현지 병원도 생각보다 깔끔하고 무엇보다 사람들 표정이 밝더라고요. 김 씨는 1억 조금 넘는 보유 자산으로 파타야 콘도 한 채를 임대하고 한국에서 받는 소액연금과 틈틈이 유튜브 번역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나이든 무직자였지만 여기선 자유로운 생활인입니다. 두 번째 사례 62세 이정숙 씨. 여기선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이정숙 씨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자녀들도 모두 미국으로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늘 혼자 밥 먹고 TV 보다 잠드는 일상. 그냥 이렇게 늙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친구의 제안으로 파타야에 같이 여행을 갔다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현지 한국 커뮤니티도 활발하고 아침마다 해변 산책하는 사람들, 시장에서 사온 망고 한 바구니에 2,000원이라는 가격에 문화 충격을 받았죠. 결국 그녀는 서울의 15평 오피스텔을 전세로 주고 그 돈 일부를 이용해 파타야에서 6개월짜리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선 혼자가 아니에요. 매주 커뮤니티에서 요가도 배우고 노래 교실도 해요. 수미트입니다. 세 번째 사례 부부 은퇴자 박씨 부부 사이도 달라졌어요. 박씨 부부는 은퇴 후 서울에서의 삶에 갈등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공간도 좁고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사소한 말에도 다투게 되고. 그런데 파타야로 오니까 신기하게 부부 사이가 달라졌어요. 큰 이유 중 하나는 공간과 시간의 여유였습니다. 작지만 바다 보이는 콘도를 월 40만 원에 임대하고 매일 산책하고 수영장 다녀오고 저녁엔 현지 해산물 먹으며 이야기하고. 서울에선 같이 사는 게 싸우는 일이었는데 여기선 같이 사는 게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박씨 부부는 돈 때문이 아니라 삶의 질 때문에 이민을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물가가 싸다가 아닙니다. 파타야 은퇴 이민의 핵심은 적은 돈으로도 인간다운 삶을 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숨 막히는 경쟁, 끊이지 않는 재취업 압박, 줄줄 새는 생활비.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 진짜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파타야의 평균 콘도 임대료는 월 30만 50만 원대. 현지 외식은 한 끼에 2,500원 선. 게다가 60세 이상 외국인은 장기 체류 비자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어 행정 부담도 낮습니다. 영어 혹은 약간의 현지어만 익혀도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 은퇴자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어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은퇴 후엔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살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타야는 돈을 쓰는 곳이 아니라 삶을 다시 얻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1억으로 불가능할 것 같던 삶. 그게 파타야에선 현실이 됩니다. 늙기 전에 한 번쯤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은퇴는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답이 여유, 자연, 건강, 인간다움이라면 파타야는 분명 그 정답의 일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낯선 나라에서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병원은 괜찮을까요? 언어가 안 되면 무섭지 않나요? 충분히 이해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파타야에 실제로 살아본 은퇴자들의 이야기와 전문가의 시각을 함께 보면 이 불안은 꽤나 현실적으로 해소됩니다. 먼저 의료입니다. 태국의 의료 수준은 동남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고 특히 방콕이나 파타야에는 국제병원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파타야 시내에 위치한 방콕 병원 뱅카크 하스피털 PATTAYA은 외국인 전용 데스크, 통역 시스템, 전문의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어 진료 접근성이 높습니다. 진료비는 한국 대비 약 1315 수준이고 건강보험은 한국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한 채도 가능하며 일부는 태국 민간보험 상품을 선택해 저렴한 보험료로 커버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거비 1억으로 콘도 구매도 가능합니다. 신축은 어렵지만 실거주 510년 정도 된 중고 콘도는 파타야 해변 도보권 내에서도 약 1,500만 3천만 원대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은 구매보다 임대를 선택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지보수 스트레스가 없고 중간에 지역을 옮기기도 편하고 계약이 유연해서 시세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파타야 기준으로 스튜디오형 콘도는 월 30만 원 미만, 바다뷰 포함 1룸 이상은 월 4,060만 원대면 충분히 임대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지출이 바로 식비, 교통비, 통신비죠.
파타야에 거주하는 한국인 은퇴자들의 평균 생활비를 보면 두 사람이 외식 위주로 살 경우 월 80만 원 내외, 직접 요리를 병행할 경우 5,060만 원선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대중교통은 썽태우연지, 소형, 트럭형 대중교통을 1회 400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고 택시는 1천, 2,000원대로 단거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요금은 월 1만 5천원 정도의 유심요금제로 무제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고 카카오톡, 유튜브 등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자는 어떻게 할까요? 60세 이상은 태국 롱스테이 비자 O-A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비자는 연 단위로 갱신되며 은행 잔고나 연금 수령 확인 서류만 갖추면 비교적 수월하게 발급됩니다. 요건은 대표적으로 태국 은행 계좌에 약 80만 바트 한화 약 3천만 원 이상 예치하거나 월 연금 6만 5천 바트 이상 수령 증빙.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을 소비하는 돈이 아니라 보유 증명용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매달 10만 150만 원 정도면 넉넉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파타야 장기 체류자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이나 문화 충격은 어떨까요? 파타야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매우 활발합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모이는 한인 커피 모임, 한국인 교회, 골프 동호회, 걷기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의 카카오 오픈 채팅방, 밴드 등을 통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곳에서의 인간관계는 지위나 돈 중심이 아닌 진짜 사람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에선 누구와도 밥 먹기 어려웠는데 여기선 매일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어울려요. 라는 말이 나올 만큼 관계의 밀도와 여유가 다릅니다. 결국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1억 안팎의 자산만 있어도 언어를 유창하게 못해도 혼자라도 파타야는 은퇴자의 삶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한국에선 이 돈으로는 안 돼요 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파타야에선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파타야 갔어야 했는데. 늦기 전에 여유롭게 살고 싶은 당신을 위한 선택지. 그 이름이 파타야일 수 있습니다. 950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내가 은퇴할 때쯤엔 뭔가 달라져 있겠지라고 한 번쯤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그 시기가 다가오면 퇴직 전에는 몰랐던 큰 고민들이 갑작스럽게 눈앞에 놓이곤 하지요. 경제적 부담부터 건강, 정서적 안정, 새로운 삶의 목표 설정 등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제가 동시에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은퇴 후에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아야 하지? 라는 물음에 공감하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더 이상 회사로 출근할 일이 없다고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드디어 긴 휴가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분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정적인 월급이 끊겨버린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게다가 꽉 짜인 일정에 맞춰 움직였던 일하는 삶의 패턴이 한순간에 없어지다 보니 나의 가치가 어디서 찾아질까? 하는 정체성 고민도 함께 밀려오지요. 특히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우 한국의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를 거의 전부 경험하면서 하나라도 더 벌어야 한다,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크게 익숙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은퇴 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지 못하면 심리적으로도 꽤 큰 어려움에 부딪히곤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본격적인 은퇴 시기를 마주한 분들을 위해 은퇴 후 삶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시는데 오히려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언제든 길은 열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득 절벽 앞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내가 앞으로의 어떤 삶의 태도와 목표를 갖고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조금 더 현실감 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해온 김 씨의 사례. 김 씨 59세는 20대 초반부터 은행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은퇴를 한두 해 앞두고 나서야
퇴직하면 뭘 하지? 라는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평생 매일 아침 일정 시간에 출근해 지점 업무를 책임지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직장은 거의 제2의 가족이었고 조직과 동료들 속에서 느꼈던 소속감이 컸죠. 그러다가 퇴직 후 수입이 끊기자 김 씨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어느 정도 퇴직금과 개인연금이 있다고는 해도 과거처럼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도 잠시 점점 자신의 위치나 역할이 애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게 일하며 의욕적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시간이 넘쳐나다 보니 허무함이 커진 것이죠. 결국 김 씨는 몇 달 고민 끝에 소규모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주택가 인근에 작은 카페를 열었는데 처음부터 이익을 많이 내겠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물론 카페 운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고객과 대화를 나누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 꽤 보람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한 달에 얼마를 벌겠다는 목표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못 느껴왔던 자유로운 하루를 설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군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게 맞는 일인지부터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꼭 대기업 취업, 큰 창업처럼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내가 좋아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50대 후반에 퇴직해 자녀와 사는 이 씨의 사례. 이 씨 57세는 곧 장성한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몇 년 전 애미커벌 디보스 원만한 합의 이혼을 했고 이후 오롯이 홀로 아이들을 뒷바라지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직장에서 월급이 나오니 어느 정도 생활비나 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막상 퇴직 후에는 경제적 부담이 확 커졌습니다. 아이들도 취업 준비로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이 씨가 큰 비용을 지원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결국 이 씨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큰 수입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은퇴했어도 일하면서 활기차게 지내고 싶다는 바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 분명 몸은 좀 힘들지만 내가 아직 사회에서 뭔가 기여할 수 있구나 하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또 아이들과의 대화가 풍부해진 것도 부수적인 성과였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일로 바쁘다 보니 자녀와 깊은 대화를 못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함께 식사를 하거나 저녁에 일상을 나누면서 서로의 고민도 들어주고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수입 자체는 예전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금전적인 부유한 만큼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실감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내 몸 상태와 상황에 맞춰서 일의 강도를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나만의 취미를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킨 박 씨의 사례.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박 씨 60세입니다. 박 씨는 젊었을 때부터 손으로 무엇인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워낙 바쁘고 피곤해서 제대로 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 퇴직이 코앞에 다가오자 퇴직하면 정말 시간이 생기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좀 해봐야지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박 씨가 은퇴 직전에 시작한 취미는 목공예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기초를 독학한 뒤 지역 문화센터 강좌에도 참가했고 다양한 공방도 방문했죠. 그러면서 스스로 작게 가구를 만들거나 소품을 제작해봤는데 주변 지인들의 반응이 꽤나 호의적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물을 정도로 작품의 완성도가 높았던 겁니다. 그러다 박 씨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작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대단히 많은 수익을 내는 건 아니지만 제품이 팔릴 때마다 느껴지는 뿌듯함은 그 어느 보너스보다 값지다고 합니다. 또 가끔씩 오프라인 플리마켓에도 나가서 직접 제품을 소개하고 고객들의 생생한 반응을 듣는 과정에서 인생 이막의 활력을 얻습니다. 박 씨가 강조하는 건 처음부터 큰 돈을 벌겠다고 달려들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애정하는 분야에 집중해서 작게 시작하고
그 과정을 즐기다 보면 그 자체로도 은퇴 후 삶에 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소득이 조금 늘어나면 좋고 혹은 금전적으로 크게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내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만큼은 확실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 막막함을 넘어 새로운 기회로. 이렇게 살펴본 세 가지 사례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이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첫째, 가장 큰 공포는 역시나 소득 감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완전히 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안정적 수입원을 마련하고 이왕이면 내가 흥미를 갖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둘째, 일 자체를 예전처럼 파이팅 넘치게 해나가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세대 간의 기술 격차나 정보 격차도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50대, 60대라도 자신만의 전문성을 살리며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제법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기 강의,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 시간제 고용 등 다양한 형태로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은퇴 후 삶에서는 경제적 요인만큼 중요한 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입니다. 내가 여기서 꼭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느낌이 사라지면 우울감이나 소외감을 쉽게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 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취미 모임 같은 곳에 참여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요. 결국 은퇴 이후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을까? 라는 불안이 들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시점에서부터 인생 2막, 3막이 활짝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거창한 꿈을 처음부터 세우기보다는 하나씩 소소하게 시도해보고 작은 성취감을 쌓아가면서 자신감을 얻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경력과 노하우가 단절되지 않고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혹은 전혀 다른 분야라도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용기 내서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다채롭고 그동안 직장 생활에 매여서 보지 못했던 기회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안 되겠지라는 편견을 내려놓고 혹시 기존에는 엄두도 안 냈던 새로운 공부나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2차 베이비 부머 그리고 이제 막 은퇴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작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불확실성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즐기고 발전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는 순간 은퇴 후의 삶은 훨씬 색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설계해 보세요. 분명히 소득 절벽 앞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여정에 때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입니다. 어제까지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내가 오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막막하다면 가족, 친구, 지역 커뮤니티에 도움을 청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망설이지 마세요. 충분히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은퇴 후 삶이 결코 내리막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열정을 바탕으로 인생의 새로운 장을 힘차게 시작해 보시기를 응원합니다.